안녕하세요. 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할 심리상담사를 하고 있는 박한창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잠시만요. 네, 저는 이제 대략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학원을 상담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심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제 중학교와 대학교에서 상담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윤범기 기자님과 같이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해식 국회의원실에서 비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지역위원회에서 청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이 성평등 이런 주제를 하게 된 이유가요. 저희 대학원, 그러니까 상담대학원, 심리대학원 쪽에는 여성 상담이나 성폭력 상담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시절에는 이 공부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왜 그랬었냐면 이런 성폭력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 성폭력 전문 기관이 있는데 그 성폭력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는 특성상 남자 상담사가 조금 근무하기가 힘든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성폭력 상담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약간 여성 상담이나 성폭력 상담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진 않았었는데요. 제가 상담실에서 학교 상담실이나 아니면 일반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다가 어떤 내담자들과 뭐 진로 문제라든지 아니면 심리 문제, 관계 문제 이런 다른 문제들로 상담을 하던 적이 있었는데 애시당초의 주제는 아니었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성폭력을 당했었던 경험을 이렇게 불쑥 기억에서 떠올려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되게 당황하기도 했었고, 내가 이걸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나를 또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성폭력 피해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만연하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아픈 기억이라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잘 떠올리지 않고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기억 저편으로 밀어놓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아팠었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은 기억 저편에 남아서 무의식 중에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변화시키거나 어떤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하고 상담사라면 잘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뒤늦게 성폭력 전문 상담원 과정을 수강을 했고 한 100시간 정도 연수를 하면서 좀 더 그 페미니즘이나 성폭력 관련된 이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성평등 관련된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성차별, 그러니까 여성차별이라는 게 이제 인류의 대표적인 차별 중에서 하나입니다. 인류의 대표적인 3대 차별이 존재하는데요. 한 가지가 아까 이야기한 그 성차별,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인종차별, 또 다른 한 가지가 이제 계급차별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가 역사가 시작했을 때부터 거의 현재까지 계속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있을 가능성이 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되게 없애가는 게 우리 사회가 좀 더 문명 사회로 가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여성에 대한 차별 같은 것들이 되게 만연했었는데 다음에 속담을 보시면은 좀 그런 생각이 더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북어와 마누라는 사흘에 한 번씩 패한다. 이거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이게 속담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어 왔었고 전해져 왔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차별이 굉장히 만연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세계의 차별적인 속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자가 바지를 입고 남자가 치마를 두르는 곳에서는 만사가 엉망이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자기보다 똑똑한 여자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여자, 불행, 식초, 절임용 오이는 가장 작은 게 항상 최고다. 여자는 천사의 외모, 뱀의 가슴, 바보의 두뇌를 가졌다. 다 읽으면서도 좀 되게 당황스럽고 황당한 말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여자의 아름다움은 물고기를 가라앉게 만들고 나는 기러기도 떨어뜨린다. 이거 중국의 속담인데 언뜻 듣기에는 여성을 굉장히 높이 숭상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성의 역할을 아름다움 쪽으로 이렇게 그 성 역할을 고정시키는 그런 편견이 좀 깔려 있는 그런 속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성차별에 대한 그 깔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오랜 시간 동안 존재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요즘 저런 성차별 없잖아. 그리고 요즘 성공하고 잘 나가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예전에 미스 함무라비라는 책을 쓰셨고 이 책은 또 드라마화 되기도 했었죠. 문유석 판사가 한 말인데요. 예외, 특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평균이 어디까지 왔느냐가 이 사회를 규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걸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영화 프리 라이터스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흑인 꼬마애가 하는 말인데 흑인 중에 부자는 래퍼와 농구 선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 보면은 흑인들 뭐 흑백 차별이 어디 있어? 미국에서도 그런 거 인종 차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전히 그 부자들은 농구 선수, 뭐 운동 선수 소수에 그리고 래퍼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소수고 전체적으로 그 인종 간의 경제적인 차이라든지 경력 단절이라든지 뭐 이런 그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대표적인 게 유리천정이 있습니다. 유리천정을 하나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우리 사회의 대표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의 비율이 남성 여성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하나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20%가 채 안 됩니다. 여성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구에서는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절반 이상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걸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고 하지만 비례대표가 워낙 적기 때문에 총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20%, 10명 중에서 2명이 안 되는 그런 그 성비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이제 또 다른 대표들이 이제 광역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번 2018년도 7회 전국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성비를 나타낸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광역단체장, 뭐 서울시장 그리고 도지사들 이런 걸 보시면 여기 그 맨 오른쪽에 여성 비율 보시면은 위쪽에 여성 당선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의원 합계 보시면은 아까 그 국회랑 거의 비슷하게 20%가 채 안 되고요. 비례대표를 통해서 조금 바꾸려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비례대표의 수가 턱없이 낮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뭐 그렇게 물론 이게 늘고 있긴 합니다. 그 비율 자체는 계속 직전 선거에 비해서 조금씩 늘고 있는데 여전히 그 턱없이 여성의 비율이 낮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여성 관리자, 그 공공기관에서의 여성 관리자의 그런 비율인데 왜 공공기관에 보냐면요. 그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성평등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유입이 됩니다. 그 사내 복지도 잘 돼 있고 육아휴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경력 단절도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진출이 상대적으로 사기업에 비해서는 그리고 작은 기업에 비해서는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비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위공무원들이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늘었는데도 아직 10%가 되지 않고 고위공무원은 본부장급은 이제 22%, 좀 더 사정이 낮긴 한데 여전히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비율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게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별 임금 격차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남성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 정도를 많이 받느냐? 남자가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성은 35만 원을 적게 받는 35만 9천 원을 적게 받으니까 64만 1천 원 정도를 받게 되나요? 남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자는 64만 1천 원을 받게 된다. 지금 이것도 조금씩 이 격차가 줄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 OECD 평균 같은 경우에 밑에 써놨지만 12.8%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성별 임금 격차는 아직도 그 OECD 평균을 따라가려면 OECD 평균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여기에서도 그 성평등이 잘 정착되어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심지어 임금 격차가 2%에 달하는 스웨덴 같은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서 볼 때는 지금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성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다른 불평등 중에서 하나가 경력 단절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G5라고 해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하고 또 한 개 국가가 사과는 5줄. 예, 5줄. 예, 아무튼 그렇게 5개 국가가 있는데요. 그 평균에 비교해서 봐서도 이 5개 국가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경력 단절에 대해서 보완이 많이 돼 있는 국가인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기도 그 경력 단절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그런 평균에 비교해 봐서도 우리나라가 이 M자형 곡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여성들이 이제 20대, 30대는 사회로 많이 진출해서 사회생활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출산이나 결혼 이런 것들이 임박한 시점에서 점점 거기서 멀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 일전에 이야기했었던 성별 임금 격차도 이 경력 단절로 인해서 굉장히 극심해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심각한 성불평등을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성폭력 범죄 피해. 예, 성폭력 범죄 피해 절대 다수가 피해자가 여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그 피해 확률 퍼센트치로 따지자고 하면 95% 이상의 피해자가 여성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왼쪽 표의 하단에 보시면 이제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여성들이 높습니다. 약간 좀 그럴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그 성폭력 피해는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람을 겉보기만 해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성범죄자들이라든지 뭐 이래서 살인을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들 얼굴 봤을 때 일반인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현실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오른쪽 편은 이제 불법 촬영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이제 뭐 IT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제 범죄의 양도 더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서도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너무 뭐 피해망상 아니냐, 뭐 화장실에 있는 구멍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을 보고 야 그거 너무 너희 피해망상 심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입장이 돼서 바꿔서 생각하면은 그 굉장히 큰 불안입니다. 어디서 누가 날 지켜볼지 모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체력이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코지를 당해도 내가 그거를 떨쳐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불안감은 당사자만이 거의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큰 공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받는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이거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일 수도 있는데 화장실 줄이에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포스터가 히든 피겨스라고 2016년도에 개봉했었던 영화인데요. 이게 1960년대 그러니까 아직까지 흑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였었고요. 저 때 뭐 마틴 루터 킹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었던 분들 계셨죠. 그리고 로저 파크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행동으로 생겼었던 흑인 인권 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그 시기인데요. 이때 나사에 흑인 여성이 있었었는데요. 흑인 여성이라고 하면 안 그래도 아까 보셨지만 3대 차별 중에서 2개가 포함됩니다. 인종차별 그리고 성차별 이 2가지가 포함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이 굉장히 뛰어난 수학 천재인데 백인 남성 동료들이 아무도 자기의 동료로 생각을 안 해줍니다. 흑인 여성으로 굉장히 천재적인 뛰어난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 주인공이 있었었는데
남성들로 가득 차 있는 나사에 이렇게 들어가서 건물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 사무실에 들어갈 때부터 흑인 여성이 들어오니까 저 사람이 동료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와서 쓰레기통을 이렇게 딱 얹으면서 어젯밤에 안 치워놓고 갔다고 하면서 쓰레기 청소부 취급을 하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용 커피 포트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백인 남성 동료들이 되게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게 왜 그런지 의아했었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거기에 막 되게 추레한 그 작은 커피 포트가 놓여져 있었었고, 이거 앞에 컬러드라고 붙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색인종이 사용하는 곳. 그때 당시에 미국은 흑백 분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카페에서도 그 대중교통에서도 여성이 아니라 그 흑인이 앉을 수 있는 칸에 따로 마련을 해놨었고, 백인 좌석이 다 가득 차서 백인이 흑인 좌석으로 오게 되면은 비켜줄 것을 요구를 하면 비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당에서도 흑인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사에서도 커피포트를 사용하는 것도 거부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큰 차별로 존재했었던 게 뭐냐면은 주인공이 화장실을 가려고 보는데 그 건물 내부에 컬러드 위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아무 곳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보니까 이 건물 안에 없으니까 나가서 옆 건물까지 갔는데 그게 800m 떨어진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한번 가려고 800m 갔다가 다시 800m를 뛰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었는데, 굉장히 그런 극심한 차별,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공간이었었는데 그런 게 존재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공연장이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데 보면은 남자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줄이 짧은데 여자 화장실만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선데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시간을 측정해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이렇게 용변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배 정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까지는 화장실의 공간을 나누어 놓을 때 1대1로 했었었고, 소변기랑 대변기 포함해서 그 변기의 숫자를 동일하게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는 조금 바뀌었어요. 2017년서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제 신축 건물들에는 1대 1.5로 여성의 화장실의 비율, 공간, 그리고 좌변기 개수를 더 늘리는 것들이 이제 됐는데, 아직까지도 현실 속에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불평등, 차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불평등을 바꾸고자, 그리고 성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힘의 논리나 아니면 이런 차별 같은 것들을 없애자는 게 페미니즘인데, 그런 페미니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성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여성이 73%에 달하는데 이제 남성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여성 차별보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는 이제 남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69%, 70%에 가깝고, 그리고 여성은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역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차별,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정치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났었던 것들이 올해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였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통칭해서 20대 남자들이 뭉쳤다. 그래서 이대남 현상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20대 남성의 이제 몰표를 줬어요. 이제 그 오세훈 후보에게, 지금 오세훈 시장에게 몰표를 줬고, 그리고 이런 이대남 현상에 힘입어서 뭐 이것뿐만은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은 이준석이라는 젊은 헌정사상 초유의 이제 30대 당대표가 등장하게 되는데 한 큰 일조? 아무튼 그 원동력이 된 게 이대남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대남 현상을 조금 살펴보면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20대 남자 같은 경우에 20대가 지금 모든 그 연령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성평등 인식이 높은 세대입니다. 이 남녀를 다 불문하고요.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는 62%만 찬성을 합니다. 전체 10명 중에서 6명 정도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8명, 그러니까 한 84%, 8명 이상이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20대 남성의 얘기도 보면 또 흥미로운데 남성의 육아를 수용적으로 생각하는 게 5점 만점인데 거기에 그 가장 높은 그 연령층 성별이 20대 여성 4.17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그 뒤를 이은 게 20대 남성입니다. 30이 아니라 3.97로 30대 여성보다 3.8인데 30대 여성보다도 이 육아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자 상사를 수용하는 것 그리고 여성 주도의 활동 같은 것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용성을 이렇게 드러낸 게 20대 남성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봤다시피 이제 성평등에 대한 인식에 들어갔었을 때는 또 인식이 달라져요. 보면 알겠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가 남성들에게 더 불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절반 이상이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20대 남성들이 피할 수 없는 군대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이게 막 피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서도 피해 보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장벽이자 되게 막막하고 두려운 대상이었었는데요. 2년,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리고 군대를 가기 전에 몇 개월 정도는 제 경우는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었어요. 막 이렇게 너무 무기력하고 미래가 막 불투명하고 깜깜하고 막 무섭고 두렵고 막 이런 상태로 약간 공황 상태로 있었었는데요. 갔다 오고 나서 사회 적응하는데 좀 몇 개월이 걸렸었고요. 근데 거의 이런 의무라고 하죠. 어떤 대가도 없이 이렇게 치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과 이거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한 어떤 고통, 슬픔, 섭섭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난 2년 별거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대 보통 남성들이 군대를 가는 시점을 보시게 되면요. 평균적으로 22살이나 21살쯤에 가게 되는데 그 생애 기억 중에서 초기에 한 6살 때까지의 기억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은 몇 살 때 기억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6살 이전의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을 기억하라고 하면은 21살이다 제가 21살이다 하면은 15년 정도 산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15년 산 사람한테 2년이라는 시간은 그거는 50살, 60살 먹은 그런 중년 남성들이 봤었을 때 그 2년 별거 아니야. 그거 금방 가라고 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고 굉장히 두려운 것들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해서 이게 사회에서 어떤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뭘 알아주거나 존경을 표하거나 이런 거 거의 없거든요. 그냥 군대 간다고 하면 남자 돼서 돌아오라. 근데 그 남자라는 게 뭔데? 어떻게 보면 성역할 고정관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를 간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차별을 받는다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남성과 여성의 생애 주기가 조금 다름을 나타낸 표인데요. 지금은 학교나 이제 일반 학교에서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이제 부모님이 남녀 차별을 하는 예전에 남아선호 사상은 요즘 세대들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남성은 그 대학교를 갔다가 아니면은 그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복학하고 사회 진입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사회를 진입을 하게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여성의 불평등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불평등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구간이 노동시장에서입니다. 경력 단절 그리고 그 유리천정 승진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보이는 벽은 아닌데 위에 유리천정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위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걸 막는 현상인데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이제 사회 진입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가올 30대 아니면 자기가 사회에 진입했을 때부터의 오는 이런 불평등을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쪼개놓고 보면은 군대라는 굉장히 큰 관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헌신한 게 굉장히 많고 피해를 차별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부분 지점이 여기에 있는 거고 본격적인
불평등이 나타나는 이제 사회 진입으로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내가 체감하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 관련된 뭐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조금 떠나서 이거는 각자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50대 남성, 60대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이 20대 남성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하시는데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이 당사자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불평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무감각해지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페미니즘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인식 중에서 하나가 여성 우대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성 우월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여성 전용 주차, 여성 우대 주차장이라는 건데 이게 처음 생긴 게 2009년도인데 생겨난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정책이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정책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주차장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같은 것들이 강력 범죄들이 그때 당시에 좀 연달아 일어났었어요. 이제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여성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납치를 하는 데까지 채 3분이 걸리지 않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물론 형량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뭐 CCTV를 더 설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책 위반자들이 빠르게 생각을 해낸 게 이걸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CCTV 가까운 곳에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 여성 우대 주차장을 만들자라는 그런 것들이 서울시 조례로 통과됐고 그리고 이거는 그 법률로 구속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걸 어긴다고 해서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게 생기게 된 배경은 그렇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여성 전용 헬스장 뭐 시설 같은 것들이 있는 거 뭐 찜질방 이런 거 있는 거 아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여성 우월이나 우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뭐 아까도 보셨다시피 강력 범죄 그리고 그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이 범죄의 대상이 대부분 여성들이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불법 촬영 이런 것 불안감 때문에 일반적인 시설을 잘 사용을 못 하겠다. 차라리 비싼 돈을 내더라도 그 여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게 시장이 있기 때문에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성 우대다 우월이라고 그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우대 정책이라고 보이시는 그런 정책들에는 이런 맥락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또 다른 부정적인 인식 중에서 하나는 이제 과격한 표현 뭐 이를테면은 남용을 하는 것 같은 그리고 미러링 하는 것들 뭐 그림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일정 부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상대를 혐오하거나 어떤 집단을 혐오를 하는 것, 욕하는 것, 비판이 아니라 나아가서 비난까지 가는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편인데요. 근데 이것도 한번 조금 배경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페미니즘이 굉장히 불이 붙기 시작한 게 이제 예전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그 한 여성을 조현병을 앓고 있는 가해자였었는데 그 가해자가 이렇게 묻지마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저기 있었으면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었다라고 느꼈었던 많은 여성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었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거기에 많이 동참을 했었었고 그래서 해화역 대학로 이런 집회로 연결이 됐었고 이런 동력이 뭐 워마드, 뭐 메갈리아 같은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트들의 그런 조직이 되는데 큰 원동력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미친놈이 저지른 그런 묻지마 폭행, 아니 묻지마 살인 아니냐? 이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거냐? 그건 너무 과도한 망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조현병이라는 것의 망상의 종류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8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망상의 종류가 뭐 나는 대통령 딸이다, 대통령 아들이다, 혹은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도청을 받고 있다, 나를 늘 따라다닌다, 뭐 이런 그 시대 상황을 좀 배경했다고 하면은 지금 그 조현병 환자가 겪고 있었던 망상 같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겪었었던 그게 여성들이 나를 해하려 한다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좀 만연해 있었던 여성에 대한 그런 혐오적인 시각이 반영이 된 그런 조현병이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내가 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그 피해 대상이 내가 됐을 거다라고 느끼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생겼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심리학자고 상담사다 보니까 이런 운동의 변천사 같은 과정을 사람의 성장 과정과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일단 학대를 오래 받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학대를 많이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대를 받을 때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나를 때린다,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서 완벽하지 못해서 나를 때린다라고 생각을 못하고요.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서 나를 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자기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만큼 자책을 많이 하고 나는 그만큼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고 나는 맞을만 하니까 맞는 거야. 부모님이 날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이렇게 자책을 하고 학대를, 스스로에 대한 학대를 하고 자라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사실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결코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이런 학대를 받던 사람이 점차 힘이 생기고 성장하게 되고 주변 환경이 나아지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하면서 점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쯤 되면은 처음에는 그냥 거기에서 수긍하고 무기력하게 있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 스텝은 분노하는 스텝입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 했었던 이 세상에 대한 분노로 바뀌게 되고요. 오히려 상담사들은 그렇게 학대받던 사람들이, 그냥 수그려져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분노를 하고 힘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바라봅니다. 그런 힘이 생겨야 누군가 날 때리려고 했을 때 하지 마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할 때 뭐 야, 이 멍청한 놈아라고 하면 네가 더 멍청한 놈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페미니즘 그리고 성차별을 받고 있었던 이제 여성 사회에서도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여성 혐오적인 발언, 뭐 김치녀, 된장녀, 뭐 그리고 여성은 이래야 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성 역할 고정관념, 거기다 여성 혐오들이 있었었는데 많은 여성들이 그거에 자신을 맞추고자 노력을 하고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에 불평등했었던 경제 구조, 노동 사회 구조에서도 내가 거기에 흡수돼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했었고, 그게 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제 세상을 좀 더 보는 눈들이, 세상이 달라지고 또 내가 힘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느꼈을 때 거기에서 그동안 내가 겪어왔었던 어려움 같은 것들에 대한 분노와 울분 같은 것들이 올라왔고, 이런 것들이 좀 과격한 표현 그리고 센 말로 나온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권장돼서 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피해를 많이 받고 상처가 많다고 해서 남들을 해칠 수 있는 권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언어폭력도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폭력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배경이 있음을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런 강하게 나가고 센 말하고 뭐 이렇게 미러링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자기 방어적인 측면과 힘의 균형을 형성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친구와 친구 관계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한 친구가 조금 그 왜소한 친구를 지나가다 실수로 복도에서 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맞고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 친 친구가 나쁜 친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미성숙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넘어진 아이가 넘어졌을 때 얘가 일부러 한 게 아니면은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죠. 죽여버린다 이렇게 나가면은 좀 사이가 나빠질 테니까 뭐야 똑바로 보고 다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힘의 균형이 생기는데 그동안은 그 여성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금 강하게 얘기하고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잘 모르고 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을 썼었던 사람들이 조심하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장돼야 될 바는 아니나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흐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성 인권 운동 그리고 성평등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은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저는 그 인종차별을 인종차별을 깨트리고자 하는 흑인 인권 운동의 역사를 같이 놓고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시사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온 두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왼쪽에 계신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말콤 X라고 하는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의 큰 축이었어요. 그 두 명의. 마틴 루터킹 목사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 목사였었고요. 아버지부터 이제 개신교 목사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마틴 루터킹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중적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런 명연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큰 업적 중에서 하나가 흑인 인권 운동의 큰 방향을 설정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거였었냐면은 우리 흑인들을 미국 사회에 동화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마틴 루터킹 목사랑 말콤 X가 활동했었던 시기가 1960년대였었는데요. 그 100년 전에 링컨이 이제 남북 전쟁을 통해서 수정헌법 14조를 통과하고 법 앞에서 모든 인종은 평등하다. 그 법은 이제 인종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걸 헌법에다 명시를 해놨었는데 아까도 그 히든 피겨스 영화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명백한 차별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흑백을 분리하고 있었었고요. 그런 흑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극심했는데 흑인을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렇게 요청을 했었던 건 이제 수정헌법 14조를 실제로 실천해달라. 우리가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 미국의 시민으로서 동화될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주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은 공존하겠다라는 방향을 밝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운동의 방향은 간디처럼 시위를 하더라도 비폭력으로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점이었었어요. 흑인 인권 운동의 상승을 위해서는 흑인들로만은 안 된다. 많은 백인들을 동참시켰을 때 이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했었었고 이제 평화 시위를 통해서 흑인과 백인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 흑인 인권 운동의 어떻게 보면 큰 인물, 주축인 인물로 될 수 있었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마저도 마음에 안 들었었고 결국은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그 지도자가 이제 말콤 X인데요. 말콤 X 같은 경우에는 급진 인권 운동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급진 인권 운동을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흑인과 백인은 결코 동화될 수가 없다. 아무리 흑인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백인들이 결코 받아주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분의 종국적인 목표는 그거였어요. 따로 살겠다. 흑인들을 모아서 아프리카로 떠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이제 미국의 그 척박한 땅을 개척해서 그 흑인들이 모여서 살겠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급진 운동 같은 경우에는 백인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거부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종교.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이제 개신교 목사였는데 이제 말콤 X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나 이런 기독교 같은 것들을 배척을 하고 이슬람 종교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명도 원래 말콤 X가 아니라 말콤 리틀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급진 흑인 운동에 대해서,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해서 동참했었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무하메드 알리, 권투 선수잖아요. 그분의 이름도 원래는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백인 농장주들이 이제 노예인 흑인한테 준 이름이라고 해서 받은 이름을 거부를 하고 이렇게 개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NBA 스타 예전에 카림 압둘 자바라는 굉장히 잘하는 전설적인 센터가 있는데 그 사람 역시 원래는 페르난디드 루이스 앨리신더 주니어,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이고 미국에 있었던 백인이 준 것들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급진주의 흑인 인권 운동을 한 거에 대해서 저분의 생애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말콤 X의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이름이 얼 리틀, 그러니까 말콤 X처럼 리틀이라는 성을 가진 아버지였는데, 흑인들이 따로 아프리카로 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백인 우월주의를 숭상하는 이렇게 KKK단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런 백인 우월주의자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노력이 통합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급진적인 운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었던 이 두 분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성평등의 움직임도 좀 가야 될 방향성을 우리도 하나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연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배우 누구신지 다들 아실 건데요. 뭐 좀 젊은 분들한테 친숙하실 텐데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 역할로 나왔었던 엠마 왓슨인데, 엠마 왓슨이 유엔 여성의 날이었었나? 거기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공유를 할까 하는데요. 이 영상이 총 한 9분 정도 되는데 너무 기니까 초반 내용을 조금 건너뛰고 조금 본론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초반에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삶의 경험 속에서 느꼈었던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여성차별적인 요소가 세상에 굉장히 많다라는 연설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한 중반서부터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are still true today. But what stood out for me the most was that less than 30% of the audience were male. How can we affect change in the world when only half of it is invited or feel welcome to participate in the conversation? Men,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tend your formal invitation. Gender equality is your issue too. Because to date, I've seen my father's role as a parent being valued less by society, despite my needing his presence as a child as much as my mother's. I've seen young men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unable to ask for help, for fear it would make them less of a man or less of a man. In fact, in the UK, suicide is the biggest killer of men between 20 to 49, eclipsing road accidents, cancer, and coronary heart disease. I've seen men made fragile and insecure by a distorted sense of what constitutes male success. Men don't have the benefits of equality
either. We don't often talk about men being imprisoned by gender stereotypes, but I can see that they are, and that when they are free, things will change for women as a natural consequence. If men don't have to be aggressive in order to be accepted, women won't feel compelled to be submissive. If men don't have to control, women won't have to be controlled. Both men and women should feel free to be sensitive. Both men and women should feel free to be strong. It is time that we all perceive gender on a spectrum instead of two sets of opposing ideals. If we stop defining each other by what we are not and start defining ourselves by who we are. 연설 내용 잘 보셨나요? 이게 총 9분짜리인데 한 4분 정도 이렇게 잘라서 봤는데요. 엠마 왓슨이 이제 연설을 통해서 페미니즘이나 이제 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성들만 초대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많은 남성들이 동참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남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는 다르지만 남성들 역시 고정되어 있는 남성의 역할, 사회로부터 강요받고 있는 그런 남성성에 대한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를 했고, 자살률이 굉장히 남성들이 높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같은 심리장애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걸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이. 근데 이제 자살률로만 놓고 봤을 때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아요. 그게 남성이 힘들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남성이 더 치명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도 남들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이야기하는 걸 나약하다라고 여기는, 뭐 남자는 태어나서 눈물 3번만 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여되어 있는 성별 역할로 인해서 내 어려움을 남들에게 털어놓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엠마 왓슨이 이야기했었던 거는 He for She 캠페인, 같이 성평등을 이루게 되면은 여성에게 어떤 여성성을 강요를 안 하게 되면은 남성 또한 그 남성도 이제 자유로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런 흐름에서 페미니즘, 그러니까 페미니스트가 되기를 이렇게 동참을 요청하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흐름을 어떻게 사회적인 변화로 만들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변화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한 연설이 하나 있어서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배우도 누구인지 아시죠? 앤 해서웨이인데요. 이분도 엠마 왓슨이 2014년도에 연설을 했었고 한 2년 뒤쯤에 연설을 했었어요. 이분도 여성의 날에서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o why do we continue to undervalue fathers and overburden mothers? Paid parental leave is not about taking days off work. It's about creating the freedom to define roles, to choose how to invest time, and to establish new, positive cycles of behavior. I'd like to ask, how many of us here today saw our dads enough growing up? How many of you dads here see your kids enough now? We need to help each other if we are going to grow. I don't mean to imply that you need to have children to care about and benefit from this issue. Whether or not you have or want kids, you will benefit by living in a more evolved world with policies not based on gender. We all benefit from living in a more compassionate time where our needs do not make us weak, they make us fully human. Bringing about change cannot just be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need it most. We must have the support of those in the highest levels of power if we are ever to achieve parity. Imagine
Imagine what the world could look like one generation from now if a policy like Danone's becomes the new standard. If 100,000 people become 100 million, a billion, more. Every generation must find their north. When women around the world demanded the right to vote, we took a fundamental step towards equality, north. We must ask ourselves, how will we be more tomorrow than we are today? 예, 앤 해서웨이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어렸을 때 이제 촬영장을 많이 갔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같이 지하철을 함께 타고 다니시면서 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혹은 남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육아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그 얘기를 하죠.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이게 돌봄이라는 게 돌봄을 받을 권리도 있는데요, 돌봄을 할 권리도 있습니다. 앞에 앤 해서웨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분은 자기의 아버지와 같이 했었던 좋은 기억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역할, 가정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회사에 가서 뭐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이제 야근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하면서 뭐 이렇게 갈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성은 독박 육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돌봄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아이를 키우고 육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싫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 본인이 이렇게 엄마가 됐을 때 느꼈었던 되게 감사함, 삶에 대한,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 이런 것, 세상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랑하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소중한 시간들이고, 이건 역시 권리입니다. 그래서 돌봄을 할 권리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이런 돌봄을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또 이야기를 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렇게 묶여있는 패키지가 있긴 하지만 여성들조차도 사용을 못하고 남성들은 아예 미국 사회에서 사용도 못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성들에게 돌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남성을 육아를 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이게 어떻게 성평등 정책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남자가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를 돌보게 되고 독박 육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혜택은 또 여성한테도 돌아갑니다. 어떤 점이냐면 경력 단절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약간의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지금 아까 전에 살펴봤었던 그래프인데요, 여성 고용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력 단절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20대 중반서부터 쌓았었던 커리어가 출산이나 육아를 통해서 이렇게 노동시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이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아이가 좀 자라서 고용이 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과거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자기 경력보다 한참 아래의 직장을 선택을 하게 되고, 자기가 쌓았었던 그런 연차 같은 것들을 인정받지 못해서 소득이 불평등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고요. 그리고 여성한테 경제권이 없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또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폭력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도 되게 큰 문제가 경제력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권,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인데요. 그런 힘이 없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남편한테 귀속할 수밖에 없으면은 그 사람이 폭력적으로 하고 학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나 힘이 잘 안 납니다.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가면은, 이혼을 하게 되면은, 나가게 되면은 먹고 살 문제가 당장 막막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되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성평등의 이런 기준을 되게 높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눈여겨봐야 될 게 이 경력 단절을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남성을 좀 더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보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스웨덴 그 남자들인데요. 스웨덴은 라떼파파라는 그런 그 아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떼를 들고 육아를 한다고 해서 라떼파파인데요. 이 사람들이 뭐 굉장히 인식이 뭐 좀 더 선진적인 게 있긴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 모두 출산을 하게 되면은 90일 동안은 어떤 성별이건 간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써야 되고요. 한 성별에 최대 480일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480일 동안 한 80% 기존에 받던 임금의 80% 정도가 나오고요. 이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권리는 자영업자,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심지어 직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교민이었는데 그쪽에 가서 사는 출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2007년도 당시에 한 75만 원 정도를 계속 사회에서 줬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주거에 돈이 덜 들어가는 스웨덴에서 그 정도 금액이면 뭐 물론 잘 살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하지 않고 남성들도 직장에서 목숨 걸고 뭐 남자의 역할을 계속 해야만 한다고 경제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남성의 역할을 이렇게 강요받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여성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같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지만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저는 이런 육아휴직의 확대 그리고 돌봄의 공적 영역을 확대해서 개인이 많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돌봄 같은 것들을 공공 부분에서 그 무게를 많이 줄여주면 줄수록 개인의 행복도 높아지고 그리고 불평등도 앞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좋은 정책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걸 실현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죠.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어떻게 육아휴직을 하느냐, 육아휴직해서 생긴 그 인력의 공백은 어떻게 채워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합의해야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이나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이제 정치의 역할인데요. 저는 이 페미니즘이나 성별, 여성 차별, 뭐 남성 혐오,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느낄 때는 분노를 좀 정치권에서 조장하거나 아니면 등에 업고서 정치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느낄 때가 조금 많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의 이면에는 맥락이 있고 그 사람들의 아픈 서사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뭐 그냥 단순히 무지해서 아니면 뭐 멍청해서 그러는 게 결코 아니고요. 그 흐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통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통역이 활발해지는 정치의 모습을 기대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성평등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아까 같은 그런 그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그리고 경력 단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많이 충분히 이렇게 고민을 해서 정책적으로 내놓았을 때 실질적인 성평등이 올 수 있고 이건 조금 별개적인 문제인데 저는 남성의 군대 문제를 꼭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무급으로 이렇게 때운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가 꽤 많이 현대화돼서 이제 국방정책연구원에서 나오는 이런 리포트 같은 것들에 따르면은 이제 전문성이 되게 많이 필요한 병과들 같은 경우에는 뭐 2년이나 3년 더 아니면은 긴 이런 복무 기간이 필요하지만 일반 보병 같은 경우에는 9개월 정도의 훈련 기간과 군 생활이면은 충분히 그런 그 전투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확충이 된다고 하고 예비군 제도를 통해서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되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의를 상대적으로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모병제, 뭐 여성도 징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여성 징병에 대한 문제는 군사적인 이게 그 군대라는 곳이 남녀 평등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필요에 따라서는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성평등을 위해서 그걸 논의를 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9개월이 만약에 그 군 복무 기간에 줄여줄 수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남성들한테 9개월 동안은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못했었다면은 전역한 사람들한테 국민연금을 뭐 세금적인 혜택을 준다든지 몇 년치 더 부은 그런 혜택을 준다든지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남성들이 겪고 있는 그 불편감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좀 해소를 하는 움직임들이 좀 더 활발해진다면은 좀 더 긍정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강의 초반에 제 소개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에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었던 내담자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성폭력 경험 같은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셨어요. 의도치 않게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는데 그게 되게 심각하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런 뭐랄까요, 여성이 느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는 한 번도 못 느껴봤었던 두려움이나 공포, 그리고 성추행 같은 것들이, 성폭력이 그게 되게 드문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그런데 환경에 되게 잘 노출되어 있고 자기도 그런 것에 폭력에 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이런 부분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좀 여성 상담 그리고 성폭력 상담을 좀 공부하면서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비슷한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저는 민주주의자라고 하면은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의도치 않은 페미니스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성별, 인종, 나이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사람이 주권자고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되게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한 사람의 존엄한 사람으로 보자는 게 이제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주의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의도치는 않았지만은 성별에 의한 그런 차별 같은 것에서 벗어나자, 자유로워지자라고 하는 페미니즘에도 같이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아까도 드렸었던 말씀과 좀 궤를 같이 하는데, 이렇게 좀 책임을 가지신 분들이 이게 이렇다고 해서 페미니스트가 되는 건 아니야. 아셨다시피 예전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책임 있으신 분들이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가도 그런 좀 안 좋은 일들, 아무튼 여러 사건들이 있었었는데,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오거돈 시장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좀 정치인들이 훨씬 더 너무 이건 무책임한 발언이긴 한데,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분노 자체를 통역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고민해보고 그 분노의 힘 자체를 우리 사회를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 동력 삼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정당이 훨씬 더 좋은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굉장히 더 좋은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으시고 존경받는 분들이 또 자기 스스로가 나도 의도치 않았지만 페미니스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좀 더 많이,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회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할 말이 없었다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고요. 그 분이 느꼈었던 그런 분노와 좌절이 사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아까 드린 말씀이랑 좀 일치되는 건데요. 군대가 이제 국방에 국방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무대라고는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든, 그리고 그게 저는 군 가산점제가 지향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을 합니다.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보답을 하려고 하는 게 군 가산점제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군가산점제가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가 군가산점제 혜택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라는 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준비를 해서 그 시험을 치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그게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그런 뭐랄까 되게 없어지는 걸 반대하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한 거는 모든 국방을 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찾아라,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군 복무를 하는 남성들,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뭘로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역시 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세금적인 혜택이건 아니면 그런 뭐 국민연금 들어가든 뭐 이런 거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무 복무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경제적인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고, 다시 여성도 의무와 책임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의무 저는 여성들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방의 의무도 당연히 큰 의무긴 한데, 동시에 국민으로서 하고 있는 납세 의무라든지 여러 의무를 다 같이 동시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국방이라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장은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살펴보는 중에서 논의를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게 꼭 해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질문해 주신 그분이 느끼는 절망과 분노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근데 예,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정된 재화에서 이제 그걸 놓고 경쟁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좌절을 하게 돼 있고 누군가는 거기에 의해서 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례 제도가 지금 너무 적죠. 근데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시사점 그러니까 지향점 중에서 하나가 상대적으로 정치계에 진출하기 힘든 여성, 장애인, 그리고 뭐 그런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전문가들을 이제 국회에 반영해서 우리 국정의 그런 부분들이 대표될 수 있도록, 녹아들 수 있도록 하자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성의 진출 비율이 낮은 이 상황에서 비례대표로서 그거를 좀 더 보완하려고 하는 측면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여성이 아니라서 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비례대표가 지향을 해야 되는 바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더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례대표도 더 늘어야 되겠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이제 좀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의외에 남녀 비율이 거의 안 나요. 51%, 뭐 49%, 48% 뭐 이런 식으로 나요. 그때쯤 되면은 아마 정책이 좀 더 바뀌겠죠. 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그런 할당제로 더 진화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례대표는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